이 문종 때는 북송, 요나라, 일본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잘하여 큰 외세에 침략이 없었으며 고려사엔 문종 시절에는 백성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평할 정도로 대내외로 고려가 태평성대를 이루던 시기였어. 이 문종은 스스로 근건절약을 실천하여 환관과 급사의 수가 10여 명에 불과했으며 공명정대하게 관직을 임명했어. 고려 때는 전반적으로 유교와 불교가 조화를 이룬 시기였는데 이 문종 때 사남인 의천은 북송에서 유학한 후 천태종을 도입해 불교를 발전시켰으며 현종, 덕종, 정종, 문종에 이르기까지 4명의 왕을 섬긴 해동공자 최충도 이때 70세에 은퇴하여 구제학당을 열어 많은 인재를 길러냈어. 앞서 가야편에 많이 인용된 가락국기도 이 문종 때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문종은 65세까지 살면서 37년간 재회했는데 왕위와 국가는 사실상 평안하고 무탈했으나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공음전이 제도화되어 자리 잡게 되고 성종 때 생긴 5품 이상 고관의 아들, 사위, 친손, 외손에게 벼슬을 주는 음서와 관리에게 주는 세습 가능한 면세성 보상 지급 토지인 공음전 2가지 제도가 시너지를 내면서 중앙귀족이 된 호족들이 몬벌귀족으로 불리우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어. 이들은 점차 과거와 음서를 통해 관직을 독점하기 시작했으며 자기들끼리만 혼인관계를 맺어 나갔는데 특히 왕실과의 혼인을 독점하여 본인들의 문벌을 높이고 정권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어. 이 대표적인 문벌귀족은 이 문종 때부터 인종대까지 80년간 정권을 잡고 있던 외척으로서 세력을 키우는 경원 이씨가 있는데 이후 인주 이씨, 인천 이씨로 말하는 건 이 경원 이씨와 같은 이씨야. 이 11대 문종 사후 28년간 태자로 지내다 왕이 된 12대 순종이 즉위 3개월 만에 죽자 요나라 도종이 앞서 강조의 정변 때처럼 정변을 의심하며 고려를 침략할 꿍꿍이를 세우자 이 경원 이씨 중 한 명인 이자인이 외교관으로서 요나라를 잘 설득하여 여요관계를 큰 분쟁으로 번지지 않게 만들기도 했었지. 11대 문종의 장남이었던 12대 순종의 사후 문종의 차남이 왕이 되는데 13대 선종이야. 선종은 혼란한 가운데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문종을 닮아 재위기간 내내 북송, 요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동아시아를 주도하여 고려의 전성기를 계속 이어나갔지. 다만 선종은 한 가지 오점을 남기는데 후사를 정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주목하던 동생 계림공 왕위가 아닌 영특하지만 병약한 장남 왕욱을 후계로 삼은 거야. 그래서 한동안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10세의 나이로 왕욱이 14대 고려 왕으로 즉위하는데 헌종이야. 병약한 헌종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은 고려의 왕실과 대신들은 모두 다 짐작하고 있었어. 어린 헌종의 수렴 청정을 하던 사숙태후의 사촌이자 당시 인주 이씨의 수장이었던 권신 이자의는 자신의 여동생이자 선종의 후궁인 원신공주의 아들 한산후 왕윤을 왕위에 올리려 했어. 이렇게 권력이 막강한 이자이가 조카를 왕위에 올리려 하자 종친인 계림공 왕위의 파벌과 대립각을 세우게 되었지. 이 대립에서 계림공 왕위가 이자이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여 1095년 7월 이자이 파벌을 반란 모의 혐의로 숙청하고 이듬해 붕어한 14대 헌종의 뒤를 이어 15대 숙종으로 즉위했어. 엄밀히는 난에 가깝지만 그다지 크게 비난받지는 않았는데 이는 이 당시의 고려 왕위는 부자 상속보다 형제 상속이 좀 더 선호되고 있었기 때문이야. 이 숙종은 동생이자 문종의 사남이었던 의천대사를 통해서 불교를 통합하고 왕권을 강화하려 했는데 북송에서 유학한 의천의 권유로 화폐를 발행하기도 했어. 그리고 숙종이 1096년에 유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6천인의 근친혼을 금하는데 사실 이는 대를 이어 또는 겹사돈같이 자기네들끼리만 혼인을 올려 세력을 강화해 나가던 문벌귀족을 견제하기 위함이었어. 우리 한민족에게 이때부터 근친혼 금지의 관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 하지만 당시엔 중국의 풍속이라며 잘 지켜지지 않았지. 또 1105년엔 탐라국을 탐라군으로 명칭을 바꿔 고려의 지방행정조직으로 편입시켰어.
숙종의 제위 말기 여진족의 완안부가 강성해지며 고려 인근 동아시아의 정세를 흔들자 숙종이 제1차 여진정벌을 추진하는데 크게 패하여 동북 구성을 여진족들에게 내주게 되지. 여진족은 이 동북 구성을 기반으로 이후 금나라를 세우게 되지. 이런 패배 후 숙종은 윤관을 기용해 완안부 중심의 여진과 전면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어. 사실 서희의 단판 때 외교만으로 여진족이 거주하던 강동 6주를 거란과 고려가 주고받을 정도로 당시 여진족의 인식은 고려인들에게 제후국이나 야인무리 정도로 생각되며 무시했는데, 이런 여진족에게 패배한 숙종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화가 났었는지 알만도 하지. 하지만 2차 여진정벌을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데 이후 16대 예종이 즉위하고 1년 후 1107년 국경지역 여진족의 움직임이 수상함을 전해들은 예종이 숙종의 유지를 받들어 윤관을 원수로 하여 17만 명의 별무반을 갈라전으로 출정시켜 2차 여진정벌을 시작했어. 고려는 훈련이 잘된 별무반과 척준경 같은 무장들의 눈부신 화력으로 여진족을 몰아내고 동북 구성을 차지했어. 고려군이 동북 구성을 점령하자 삶의 터전을 잃은 여진은 완안부 추장 완안 오화석을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했는데 이리저리 고민하다 결국 맞서 싸우기로 하고 동북 구성 지역인 갈라전 탈환을 목표로 고려와 전쟁을 하게 되었어. 이후 1108년부터 2년 동안 여러 차례 치열한 전투를 치르게 되었지. 이 와중에 1109년 5월 6만의 여진족에 포위당한 길주성을 구원하던 오연총의 고려군 7만 병력이 공엄진 전투와 갈라수 전투에서 여진에게 대패하고 곧바로 타길성을 빼앗기자 고려는 여진정벌이 불투명해지게 되었어. 그럼에도 고려가 포기하지 않고 추가 병력을 파병하자 곧바로 여진은 고려의 화친을 청해왔어. 생각보다 피해가 컸던 고려 역시 이를 수용함에 따라 전쟁이 종결되게 되었지. 그리고 동북 구성을 여진족들에게 반환하게 되었어. 이 여진정벌은 당시 세력이 커진 여진족의 위협 완화에는 성공했지만 동북 구성을 차지하여 성을 쌓고 병목을 틀어막겠다는 윤관의 전략은 지형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계책으로 완전히 실패한 전략이 되고 말았어. 특히 이 실패한 고려의 여진정벌로 인하여 민족의식이 비교적 옅었던 여진족들이 동북 구성을 탈환해낸 완안부를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했고 이후 1115년엔 금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지. 예종은 이때 여진정벌의 실패로 몬골귀족들을 달래는 와중에 인천 이씨 일족 중 이자겸의 둘째 딸을 이비로 들였는데 왕비가 된 지 1년여 만에 훗날 인종이 되는 왕해를 낳았어. 이후 예종은 장인인 이자겸과 가깝게 지내게 되는데 이자겸은 막강한 정치적 역량을 지닌 장인어른 최사추의 후광까지 입어 인천 이씨는 이자겸을 중심으로 다시 권력을 되찾게 되었어. 이자겸은 외손주인 왕해를 예종 이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지만 예종 때까지는 아직 힘이 크지 못했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중신들은 어린 왕자 해보다 예종의 아우인 대방공 왕보를 왕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이 두 세력은 서로 논쟁을 벌이며 파당을 이루기까지 했지. 하지만 예종 역시 장남이 왕이 되길 원했기 때문에 부왕하기 며칠 전 미리 하나님을 불러 왕해에게 국세를 전달하고 신하들을 모두 불러 왕해가 후계가 될 것임을 알렸어. 1122년 16대 예종이 죽고 장남 왕해가 13세의 나이로 고려 17대 인종이 된 거야.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13대 선종이 14대 헌종을 후대로 세웠을 때처럼 16대 예종이 17대 인종을 후대로 세우자 대방공 왕보를 위시하는 종친 세력과 신진 세력이 반발하게 되었어. 하지만 대립 끝에 15대 숙종에게 패배했던 사촌형 이자이와 달리 이자겸은 신진 세력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죽이고 종친인 대방공 왕보와 인종직위 반대파였던 60여 명을 모두 유배 보내버렸어. 게다가 자신의 셋째 딸과 넷째 딸을 차례로 인종과 결혼시켜 인종의 왕비로 삼게 하면서 정치 권력을 독점하게 되지. 인종의 어머니가 이자겸의 둘째 딸, 아내가 엄마의 동생들이었으니 이모들과 결혼시킨 거였어.
이때부터 이자겸은 문벌귀족 폐해의 끝을 보여주는데 그의 자식들과 친척들이 조정의 요직을 독차지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았으며 막내 아들 승려 의장은 교정의 고위직에 임명시켜 종교계에서도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어. 고려사엔 이자겸과 그의 세력들이 받은 뇌물과 선물로 수만 근의 고기가 썩어났으며 토지를 강탈하고 남의 수레로 자신의 물자를 수송하자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수레를 때려 부셨다고 해. 이자겸은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 자신을 지군국사로 칭했으며 인종에게도 지군국사로 책봉해달라고 강요했어. 한마디로 자신이 모든 왕의 권한을 가지고 섭정하겠다는 뜻이었지. 이에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던 18세의 인종은 이런 이자겸의 무례한 행동에 무척 화가 났어. 측근인 내시지우 김찬과 내신옥사 안보린을 통해 동지추밀원사 진옥연을 포섭하여 왕명으로 이자겸과 척춘경에 체포할 것을 요청했어. 여진정벌에도 공을 세웠던 척춘경은 이자겸과 사돈지간이었는데 이 시기 이자겸과 함께 권세를 누리고 있었어. 밀지를 받은 진옥연과 일부 무신들은 척준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차에 이 요청을 수락했어. 1126년 2월 25일 진옥연이 상장군 오탁, 대장군 권수, 장군 고석과 공에 들어와 척춘경의 아우 병부상서 척준신과 아들인 내시 척순을 죽이자 소식을 들은 이자겸과 척춘경이 병사들로 궁궐을 포위했어. 형제와 아들이 죽어 분노한 척춘경은 궁궐을 불태웠고 이자겸은 이 사태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을 처벌했어. 이때 이자겸이 인종을 대면하고 다그치자 인종은 이자겸에게 왕위를 넘기겠다는 조서를 내리는데 이자겸은 조정 대신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어. 이 와중에 같은 집안의 육촌형 이수가 군신의 예를 들어 이자겸을 나무랐고 같은 집안의 이공수와 관료인 김보식 등이 양위를 반대하고 나섰어. 결국 이자겸은 왕위를 양위받지는 못했으나 거의 왕처럼 행세하기 시작했어. 이게 바로 이자겸의 난이야. 또 이때 이자겸은 인종을 자신의 사택인 중흥택 서원에 연금하고 모든 정사를 자신이 주관하였는데 이 와중에 인종이 척춘경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자겸을 제거하고 공을 세우라고 부추겼어. 때마침 이런저런 우연이 겹쳐 갈등이 생겼던 이자겸과 척춘경은 결국 사위가 소홀해졌지. 결국 척춘경이 1126년 5월 이자겸을 제압하고 영광으로 유배 보내는데 같은 해 12월에 이자겸이 등창으로 죽고 말았어. 이때 이자겸이 영광에서 해풍에 말린 조기를 먹고 굴비라고 이름지어 인종에게 헌상하였는데 영광굴비의 어원은 이 이자겸이 지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어. 그리고 오래지 않아 척춘경 역시 이전 공궐방화와 왕명불복을 되새기는 정치상의 상소를 계기로 귀양 보내지게 되었어. 국정을 농단하던 인천 이씨 이자겸을 축출했지만 어쨌든 장인이자 외할아버지인 이자겸의 후광으로 왕이 된 인종은 새로이 측근 세력을 육성하는데 이들이 바로 정지상과 승려, 묘청 등이 속한 서경파야. 이 인종 시기엔 개경파와 서경파가 대립하고 사사건건 반대 의견을 내며 혼란이 이어졌어. 게다가 직전 이자겸의 난으로 왕실이 혼란하고 금나라의 침략을 걱정하던 이 와중에 서경파의 묘청이 풍수지리 사상을 운운하며 이렇게 말했지. 서경으로 천도하면 금나라가 예물을 가지고 스스로 항복하여 올 것이며 36국이 모두 신하가 될 것입니다. 인종은 고민했으나 개경파들과 김부식 등의 거센 반대로 결국 서경천도는 무산되고 말았지. 그런데 그렇게 끝났던 것이 아닌 이 묘청이 1135년 인종 13년에 서경에서 대위국을 선포하고 난을 일으켰어. 인종은 김부식을 총대장으로 삼아 묘청의 난을 1년여 만에 제압하였으나 앞선 이자겸의 난과 연이은 묘청의 난으로 인해
고려 왕조는 흔들리기 시작했어.